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프롤로그.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는 들소, 거북꼬리 누, 사바나, 얼룩말, 코끼리 등의 대형 포유류들이 살고 있다. 한 과학자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 말을 하는 사자를 만난 것이다.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세렝게티 평원에서 대면한 사자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상상해보자. 단어만 내뱉는 정도가 아니라 문법 구조에 따라 말을 하고 있다. 도대체 사자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어이 친구 반갑네. 여기 세렝게티는 양육강식이 질서를 따르고 있네만 자신이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이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합리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네.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상상하긴 어렵지만 추측해 본다면 우리는 그가 내뱉는 소리들이 익숙한 단어와 문장 배열이라는 것은 느끼더라도 그가 하는 말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 철학의 거물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책 철학적 탐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어진 환경과 개인이 경험이 다르다면 우리는 같은 말을 한다 해도 서로를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21세기 한국이 건물숲 속에서도 우리는 사자들을 만난다. 업무를 던져주는 사자도 있고 지하철에 앉아 핸드폰에 빠져있는 사자도 있으며 오랜만에 만나서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사자도 있다. 수많은 사자에게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몸을 누울 때 우리는 피로하고 지친 또 다른 사자를 대면하기도 한다.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언어가 아니라 공통부모다. 그리고 인류의 공통부모는 내가 잘 모르고 있었을 뿐 이미 마련되어 있다. 지금이 너와 나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사람들까지 어울려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통부모, 그것을 교양 인문학이라고 부른다. 교양은 클래식을 들으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그 무엇이 아니다. 교양과 인문학은 단적으로 말해서 넓고 얇은 지식을 의미한다. 개인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은 먹고 사는데 필수적이지만 타인과 대화할 때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 교양과 인문학으로서의 넓고 얇은 지식이 우리를 심오한 어른들의 대화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은 우리를 심오한 대화 놀이의 세계로 초대하는 티켓이다. 하지만 놀이라고 해서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다.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기타를 치며 노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너 개의 코드는 잡을 줄 알아야 한다. 대화 놀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성인들의 대화 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 자격증은 최소한의 지식이다. 세계에 대한 넓고 얇은 지식도 없이 재미있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건 욕심이다. 그렇다면 지적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답부터 말하면 그것은 내가 발 딛고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다. 세계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그때서야 세계에 발 딛고 있던 나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깊어진 나에 대한 이해는 한층 더 깊게 세계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나에게 보이지 않고 숨겨졌던 세계에 대한 이해, 이것이 지적 대화의 본질이다. 정리해보면 지적 대화를 위해서는 나와 세계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 대화를 위해
먼저 세계부터 차근차근 여행해 나가고자 한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독자가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세계를 두 가지 영역으로 잘라서 제시한다. 첫 번째 책에서는 현실 세계를 다루었다. 현실 세계를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로 세분화해서 알아보았다. 두 번째 이 책에서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다룬다. 인간 정신과 관련된 이 부분은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의 5가지 세부 영역으로 알아볼 것이다. 앞서 출간되었던 책은 출간된 지 열흘 만에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아마도 그 원인은 역사부터 윤리까지 방대한 영역을 다루면서도 정보의 피상적인 나열에 머무는 것이 아닌 각 분야의 구조적 연계성을 고려한 서술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현실 세계 편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의 문제들을 근본 구조부터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은 현실 너머의 세계를 다루며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이 책 전체는 진리에 대한 3가지 견해로서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구조화했다. 진리의 후보인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가 각각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진리의 3가지 견해를 기준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철학 파트에서는 절대주의의 흐름으로서 플라톤 교부 철학, 합리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상대주의의 흐름인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철학, 경험론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 두 입장이 종합으로써 칸트의 철학을 알아보고 현대 철학에서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을 살펴본다. 동시에 이 두 입장과는 상반되게 전개되었던 회의주의적 견해로서의 소피스트, 니체, 실존주의 철학을 이해한다. 과학 파트에서는 경험적 관찰과 이성적 측면에서의 수학의 도움으로 절대주의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학의 발전과 함께 프톨레마이오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으로 연결되는 과학사의 흐름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으로서 비결정론이 양자역학을 상대주의적 세계관으로 해석해본다. 마지막으로 과학에서의 회의주의 측면으로서 과학 철학의 성과를 다룰 것이다. 예술 파트에서는 절대주의 예술인 고대 그리스 미술 양식부터 시작하여 르네상스 미술, 신고전주의에 이르는 양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상대주의 예술 양식인 바로크, 로코코 미술, 낭만주의 양식에 대해 알아본다. 이후 이 두 양식은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로 이어진다. 예술에서 회의주의는 현대 미술에 이르러 등장한다. 대상과 주체에 대한 변형과 회의가 현대 미술의 특징이 됨을 확인할 것이다. 종교 파트에서는 절대적 유혈신교로서의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종교들이 구약을 공통분모로 해서 신약과 코란에 대한 입장 차이로 구분됨을 확인한다. 동시에 아담부터 모세까지 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예언자 무함마드의 일생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이와 본질적으로 다른 상대적 다신교를 확인한다. 베다로부터 출발해서 이를 수용하고 비판하는 힌두교, 불교, 티베르트 불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힌두교의 새 신의 모습과 부처로서의 시다르타 그리고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 알아본다. 신비 파트에서는 말할 수 없는 주관적 체험의 영역으로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다룬다. 우선 죽음은 시간을 기준으로, 죽음이 순간으로서 임사체험과 죽음 이후로서 사후의 가능성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삶은 통시적 측면에서 인생의 의미와 공시적 측면에서
이식 발생의 임의를 탐구한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와 현실 너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만 현실과 현실 너머의 영역은 독립적이지 않다.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넘어선 것에서 현실을 살펴야 하고 또한 현실을 넘어선 이야기는 언제나 그 자양분을 현실에서 얻어야만 한다. 이렇게 현실의 영역과 현실 너머의 영역을 통틀어 세계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세계에 대한 대략적인 줄거리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세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그 세계에 발딛고 있는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 된다. 최소한의 지식은 역사부터 종교에 이르는 넓은 지식인 동시에 각 분야의 최소한의 것만을 다루는 얇은 지식이다.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지적 대화에 목말라 있거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복잡하다고 느끼거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은 많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독서할 여유가 없거나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듣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 싶거나 미술관에 가면 무엇인가를 이해한 듯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거나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주저하고 있거나 자신이 종교만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고 있거나 반대로 과학만이 진리라고 믿고 있거나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 마지막으로 세렝게티에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사자와의 대면에 대비해서 이 책을 읽어두도록 하자. 진리. 진리란 무엇인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것.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을 나열해 보면 끝도 없을 것이다. 직립 보행, 언어 사용, 문화의 소유 등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인간만이 두 개의 세계에 산다는 점이다. 두 세계는 현실의 세계와 현실 너머의 세계다. 동물은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실 세계에 온전히 적응해서 살아가지만 어쩐 일인지 인간은 현실 세계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실 너머를 보려 하고 현실을 초월하려고 하며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상상하려고 한다. 인간에게 현실과 현실 너머의 세계는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간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존재라고 하겠다. 두 세계 중에 우리가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에서 살펴본 세계는 현실 세계다. 이제 우리는 나머지 절반이 세계인 현실 너머의 세계를 탐험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탐험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규정하기 어렵다. 현대의 철학, 과학, 종교,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마저도 진리의 규정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할 정도다. 다만 인간은 왜인지는 몰라도 항상 진리를 찾아왔고 손에 잡히지 않는 진리 탐구의 여정에서 철학, 과학, 종교, 예술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만은 틀림없다. 이들에 대해 탐색하기 전에 진리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진리란 무엇인가? 가장 막연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참된 이치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답은 이런 게 아니다.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막연하게 완벽하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존재를 상상한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막연히 알고 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진리가 어쩐지 완벽하고 절대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다. 인류는 이러한 진리의 성격을 부여잡고 이에 부합하는 대상을 찾아왔다. 이것은 마치 부장님이 알려준 외국계 바이어의 인상착의만 메모한 채
공항에 찾으러 가는 상황과 같다. 검은 피부, 큰 키에 수염을 길렀으며 못생겼음. 당신은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장 출입구에 서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바이어를 찾아내야 한다. 손에 쥔 몇 개의 인상착의만으로. 인류는 한 번도 진리의 얼굴을 대면해본 적은 없지만 진리의 속성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속성은 다음과 같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함. 인류는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진리를 기다려왔다. 출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수히 많은 진리의 후보자,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를 주시하며 손에 쥐고 있는 속성만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찾아내려고 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부장님이 적어준 인상착의가 사실과 다를 수 있듯 진리의 속성이라는 것도 사실 진짜인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이어의 인상착의다. 이는 그나마 부장님이라는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 말해준 것인데에 비해 진리의 속성은 도대체 누가 알려준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진리가 직접 전화해서 알려준 것도 아닐 테고 왜 이 속성이 진리의 속성이라고 믿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진리의 속성은 출처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속성의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진리의 속성이라고 부르기에 만족스럽기는 하다. 진리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자. 먼저 절대성이라는 속성은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이 붙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도 반드시 제약이나 조건이 붙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선 신을 진리라고 가정해보자. 진리로서의 신이 있다는데 안타깝게도 이 신에는 조건이 붙는다. 낮에는 신인 것이 확실한데 밤이 되면 신이 구실을 못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신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 신을 진리라 부를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한적인 신 대신에 신의 능력이 발현되고 제한되는 조건과 제약으로서의 운행 원리를 근본적 진리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즉 특정한 조건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성이 진리의 속성이 되는 것은 타당하다. 두 번째, 보편성. 역시 진리의 속성으로 충분하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두루 적용되는 공통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진리는 반드시 보편적이어야 한다. 다시 보편적이지 않은 신을 상상해보자. 이 신은 지구에서는 신으로서의 능력을 확실히 갖지만 화성에서는 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화성이 외계인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화성의 외계인들은 우리 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신은 진리라고 부르기 민망하다. 즉 진리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반드시 보편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변성의 속성도 마찬가지다. 불변하다는 것은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영향력을 가진 신이었는데 오늘 같이 이야기해보니 내일 아침부터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이 사라진다고 한다. 만약 이렇게 쉽게 변하는 신이 있다면 예의상 신이라고 이름 붙여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찾는 궁극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될 것이다. 변화하는 진리는 진리라고 할 수 없다. 정리하면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성질은 의심하기 어려운 진리의 속성이 된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속성을 충족하는 무엇인가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가능한 답변은 논리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상관없다. 다른 답변은 가능하지 않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있다는 절대주의라고 한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단일한 진리가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다음으로 없다는 상대주의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단일 진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상대주의는 상반되는 두 가지 태도로 구분된다. 하나는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며 모든 진리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된 하나의 진리가 없을 뿐 다양한 진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극단적으로 보이는 두 견해는 하나로 맞닿는다. 어쨌거나 단일한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진리라는 생각은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인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 어떤 학문이 되었든 모든 학문은 기본적으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두 입장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우리는 철학, 과학, 예술, 종교의 각 영역을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 잘라서 단순화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진리에 대한 나머지 태도도 알아보자. 진리에 대한 태도로서 모르겠다는 답변도 가능한데 이는 불가지론이라고 부른다. 불가지론은 인간이 감각을 뛰어넘는 존재나 진리와 같은 초월적인 본질은 결코 알 수 없다는 견해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다. 자신이 현 상태를 엄밀하게 돌아보면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만큼 진실에 가까운 것은 없어 보인다. 불가지론은 강력한 사고 방식 중 하나다. 불가지론의 역사는 그노시스파에 대한 중세 초기 비판에서 시작된다. 그노시스파는 그리스도교가 발생하던 1세기 무렵에 시작되어 민중 사이에서 유행했던 종교다. 그리스 사상부터 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동양 사상까지 다양한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그노시스는 지식을 뜻하는 말인데 진리로서의 신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노시스파는 개인이 이러한 본질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들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인간이 절대적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에서 불가지론이 시작되었다. 불가지론자들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와 인식적 한계로는 그노시스에 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리와 본질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불가지론적 사고는 중세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뒤에 알아볼 인물인 칸트도 불가지론적인 측면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개인이 이성적인 한계로는 본질이나 실체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불가지론은 세계에 대한 강력하고 객관적인 설명 방식으로 많은 철학자에게 일부 수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학문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다. 불가지론이 진리에 도달하려는 인간이 탐구 이욕을 꺾고 학문이 발전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였다. 진리 태도로서의 마지막인 상관없다 역시 하나의 답변이 된다. 생각해보면 진리가 뭐가 되었든 무슨 상관인가? 신이 있다고 해서 혹은 아인슈타인이 우주 전체를 단칼에 설명할 대통일 이론을 찾았다고 해서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은 없다. 나는 내일도 출근해서 김 부장 얼굴을 봐야 하고 마무리된 프로젝트의 성과 분석을 해야 하고 학자금 융자 이자 납기 전에 통장에 잔고를 남겨둬야 한다. 당장 써먹을 수 없는 진리는 컷이라고 해라. 이러한 생각을 프레그머티즘 번역해서 실용주의라고 한다. 19세기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관념, 즉 신이나 진리 같은 관념들의 의미는 그것이 초대하는 결과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신의 개념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기에 나를 괴롭히는 김 부장이 언젠가는 죽어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천국의 의미는 이미 충분하다. 즉 지금 나에게 쓸모있는 것만이 의미를 갖지 쓸모없는 것들은 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현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고 현대인들이 유용한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실용주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실용주의가 하나의 철학적 사조라기보다는 차라리 삶이 원리가 되어 있는 듯도 하다. 오늘날 한국은 철학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극단화된 미국식 실용주의가 완벽하게 장악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에 대한 개념과 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정리하면 진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절대적, 보편적, 불변적 속성을 반드시 가져야만 했다. 또한 이러한 진리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들을 나열해 보았다. 가능한 태도는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절대주의적 태도,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상대주의적 태도, 모르겠다는 불가지론, 유용한 것만을 이야기하자는 실용주의적 태도, 이 네 가지였다. 앞으로 우리는 이 중에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불가지론과 실용주의는 일상의 몸이 건조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배우지 않아도 이미 체득한 익숙한 태도다. 주변이 실용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에 발붙이지 못하는 당신과 같은 삶의 순례자를 위해 진리를 향한 여행을 준비해 두었다.